세월의 강을 건너온 이야기가 다리 위에서 펼쳐진다. 인류의 삶은 길을 따라 통하고 그 길에는 다리가 있었다. 다리가 없었다면 이쪽 문화와 저쪽 문화가 전혀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하며 과학과 건축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리. 옛 조상들의 이야기와 과학기술이 집대성되어 있는 우리 전통 다리의 미학. 아이디어, 그 조형미 이런 것들이 그 조화롭게 이어졌을 때 지금 같은 만원교와 같은 그러한 그 홍해교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 수가. 굳건히 버티고 오랜 세월과 무게를 버텨내온 우리의 다리는 때로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로 물류와 사람을 통하게 해주는 무역의 중심으로 존재했었다. 때로는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다리. 교량 위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교량 위 혹은 근처에서 교량과 풍경을 바라보면서 풍류를 즐기기도 했고요. 다리를 건너면은 피안의 세계에 든다, 정토에 든다, 극락에 든다 이런 의미가 가지는 것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고히 자리를 지킨 우리 다리에는 선조들의 지혜와 더 편리한 다리,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이 함께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과학의 이야기를 담고 오랜 세월 함께한 다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리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곳과 저곳을 잇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준 통로였다. 더 길고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대의 건축술과 과학기술을 발전케 했으며 다리에는 그 선조들의 오랜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전해지고 있다. 인류의 무게와 역사를 지탱하며 버텨온 다리. 큰 돌 하나를 얹어 강을 건넌 단순한 징검다리에도 과학은 숨어 있다. 자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 구조물인 돌을 사용해 다리를 만들었고 이용자의 보폭을 염두에 둔 거리와 유속의 흐름을 염두에 두어 돌을 놓았다는 것. 넓은 돌 하나로 다리를 만든 널돌 다리도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나름의 축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돌다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축조 방식에 따라 1000년이 지나도 그 원형 그대로 거센 물살에 살아남은 다리도 있다. 바로 진천농교다. 진천 향토지인 상산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금부터 900여 년 전 고려 초엽 시대에 이맹장군이 음양을 배합하여 자줏빛 돌로 축조하였다고 전해진다. 100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진천 농교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과학적 공법의 우수함을 짐작하게 할 만큼 특이한 양식으로 짜여져 있다. 작은 돌을 물고기 비늘처럼 쌓아 올린 후 진의 모양을 본떠 길게 늘여 만들어졌으며 총 28칸의 마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낙석으로 다리를 쌓은 방법이나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축조한 기술이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평가받는다. 농교라고 그 이름이 붙은 거는 이 농이라는 게 쌓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자연석을 차곡차곡 쌓아서 교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그 농교는 주로 보부상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이동 통로상에 있는 다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농가에서 이용하는 다리하고 달리 주로 이제 육로 교통로상에 있었던 다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진천농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을 쌓음에 있어 돌뿌리를 서로 맞물려서 아주 견고하게 축조되었고
교각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물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게 설계되었다. 자연에 맞서지 않고 어울리도록 한 선조들의 지혜로운 건축술. 그 원리 때문에 진천농교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올 수 있었다. 진천농교의 석축은 유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같은 석축을 이어붙여 물살이 다리 사이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렇게 빠져나온 물들은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또 다른 강물로 스며든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이겨낸 진천농교의 건축기술. 구조가 잠옷 허술해 보이지만 장마물이 넘칠 때면 자연스레 다리 위로 흘러 물을 거스르지 않았고, 노한 파도와 노한 물결 속에서도 일찍이 하나의 돌도 달아나지 않았다. 진천 농다리 같은 경우 물살이 셈에도 불구하고 또 교량 자체가 굉장히 성글성글하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떠내려간 굉장히 신기술이라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다리인데요. 대부분 동네에 놓인 징검다리는 한번 홍수 나면은 여기 있던 다리가 저기로 가 있기도 하고, 특히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저쪽 가 있어서 다시 가져와서 여기 껴놓는다거나, 이 물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을 최소한도로 줄여준 거고, 그 교각이 규모가 꽤 커서 웬만한 물이 오더라도 징검다리 돌아나는 것보다는 훨씬 저항이 크기 때문에 유실되지 않죠. 표면이 거친 돌을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맞물리게 쌓고 그 사이에 작은 돌을 채워넣은 설계구조. 물의 저항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런 방식의 구조는 진천농교가 천년 세월에도 거뜬히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강이나 절벽 같은 난관을 만나게 된다. 이때 자연을 극복하고 강을 건너 길을 내고자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다리다. 우리나라 다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다리, 바로 섭다리다. 다리를 놓고 그 위에다가 놀다리를 놓고, 그 놀다리라는 것이 이제 통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흙을 깔고 그 위를 건너다니게 돼서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그 나무를 잘라서 강 바닥에 그대로 이제 얹혀지는 다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나무로 된 교각 위에 누에를 칠 때 사용하는 섭을 덮고 교각을 이어붙여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놓았다. 우리 선조들이 튼튼한 돌다리 대신 섭다리를 만든 이유는 그 축조 방식과 해체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장마철 잦은 홍수는 웬만큼 튼튼한 다리가 아니고서야 그 물살을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섭다리는 홍수가 나면 상판 역할을 하는 잔가지들은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고 깊숙이 박아놓은 중심다리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교량 상판하고 물고 있는 정도의 그 구조적인 버팀에서 물의 힘을 견뎌줘야 되는데, 수량이 낮을 때는 저항이 굉장히 작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 저항의 강도는 훨씬 더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수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정말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횡력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각 자체가 무너지니까 다리가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교량을 놓으면 자꾸 이제 쓸려가고 또 쓸려가고 하니까 그걸 또 축제로까지 발전시켜서 자, 우리 모두의 교량이다, 같이 만들자 하면서 더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우리 선조들은 허물 수밖에 없는 약한 다리를 그저 버려야 하는 다리로만 보지 않았다. 섭다리를 함께 세우고 허물며 축제를 벌였고,
이 축제를 통해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즐기는 여유를 보였다. 물이 넘치면 잠겼던 징검다리, 장마철이 오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섭다리. 선조들은 고민했다. 더 튼튼한 다리는 없을까?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다리는 없을까? 강화산성 서문 옆에 있는 석수문에서 과학적인 다리 건축에 대한 선조들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숙종 48권 36년의 기록에 따르면 강화유수 민진원이 임금에게 고해 지금의 강화산성을 축조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적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기 때문에 막도를 쌓은 성벽과 성벽 위에 적을 살피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설계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강화산성은 강화읍을 통하는 동락천 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 강화산성을 보수하며 설치한 석수문 역시 이 동락천 위에 지어졌다. 조선시대의 토목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강화 석수문. 잘 다듬어진 화강석으로 만든 3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이 수문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수문과 성벽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다리로 견고함이 생명이었고 이를 위해 홍예교의 형식이 채택되었다. 홍예교는 이 아치 형태대로 하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예교의 장점이라 한다면 돌이 이제 압축력에는 굉장히 그 강한 소재인데 모든 부재가 다 압축력만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석교는 상판에 직접적으로 하중이 전달되지만 홍예교의 경우 아치 형태를 따라 힘이 고르게 분산되게 된다. 돌은 압축력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홍예교는 보다 견고한 다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 서로가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조와 구조 자체가 서로를 압착시키고 그 힘이 또 땅으로까지 지지가 되면서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눌러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지개다리, 구름다리라고도 불리는 홍예교는 지붕 아래 커다란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을 둥글게 만들어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치의 밑둥을 받치는 부분은 선단석, 청정무사, 홍예석, 무사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예문은 다리 양끝에 두 지점을 수평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지지하였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석재의 우수한 압축력을 이용하여 지간을 최대로 넓힐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아치의 윗부분은 홍예 종석, 부형 무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계곡 양쪽에서 돌을 쌓아 올라가다 다리 중앙에 이맛돌로 불리는 쐐기 모양의 마지막 석재를 넣음으로써 완성된다. 완성된 홍예교는 마치 둥글게 계곡 위에 떠 있는 모습인데 이맛돌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홍예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다리 밑에 홍해 모양대로 목재 틀을 일단 먼저 짜거든요. 그 목재 틀에는 이제 기둥도 받치고 위에는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 판재를 쭉 깔아서 형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홍해석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올려놓기만 하면 조립이 되는 거여서 어떤 이용과 맞춤이 특별히 있지가 않다는 거죠.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남수문이 90년 만에 복원됐던 현장. 2010년 6월 공사를 시작한 남수문은 길이 29.4m, 너비 5.9m, 전체 높이 9.3m로 수문 아래쪽은 9칸 홍해 수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해교를 만들 때는 먼저 나무로 홍해 모양의 받침틀을 만든 뒤 그 나무 받침틀 위에 돌을 맞추어 홍해 모양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홍해의 정가운데에 마지막 돌을 끼우면 무지개 모양의 돌들이 스스로 다리의 하중을 받치게 된다. 이 마지막 정중앙에 머릿돌까지 끼운 후 나무 틀을 치우면 홍해교가 완성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교. 정조 18년 첫 해에는 임시로 나무다리를 놓아 사용하였는데 다리를 놓았다 헐었다 하는 번거로움과 평상시 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으므로 튼튼하고 오래가는 백성들도 사용 가능한 돌다리를 놓게 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육릉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 1795년에 축조한 홍해 양식의 석교, 이것이 바로 만안교다. 정조 주기 기간 동안 아버지의 무덤을 찾은 건 무려 12차례. 때마다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화산 능행차 행렬을 위해 잦은 행차 때마다 다리를 놓고 철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한 정조.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만안교다. 이 튼튼한 다리를 통하여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게 된 것을 기린다는 뜻에서 만안교란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선조들의 다리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었다. 배를 이어 만든 배다리의 등장 또한 놀라웠다. 조선시대 때 왕이 이제 남쪽, 특히나 이제 정조가 한양에서 출발해서 화산까지 가는 길목은 지금 현재 그 노량진에 있는 그 다리, 그쪽 정도로 건너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다리가 놓여졌던 거죠. 조선 시대의 주교, 즉 배다리는 한강에 최초로 놓인 다리이기도 하다. 선왕의 능을 참배하는 왕의 도강을 위해 배를 밧줄로 엮어 만든 임시다리인 배다리는 당시 강폭이 좁으면서도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수심도 깊은 노들나루에 만들어졌다. 임금이 배를 타고 가다가 혹시 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배를 뒤집을까봐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지 않고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가도록. 원행 한 달 전인 1795년 2월 13일에 노량진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24일에 끝났는데 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에만 열흘이 걸렸을 정도였다. 당시 용산과 노량진 사이에 건설된 배다리는 규격이 통일된 교배선 36척, 위호선 12척을 묶어서 만들었으니 배는 교배선과 위호선을 합하면 무려 48척이 동원된 셈이다. 정약용의 주교 진화면은 이 같은 배다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실려 있다. 한강의 물은 넓고 넓어 끝이 없고 깊어서 잴 수도 없도다. 이따금 거센 물결 일어나면은 그 속에 교령이 숨어 있다네. 천척의 배 짜듯 늘어섰으니 어느 누이 다리 없는 강이라 하는가.
우리 임금 효성은 순임금 효성을 간직하시어 해마다 선친묘소 참배하신다. 과거 배다리를 건넌 정조 일행은 노량진에서 잠시 쉬며 점심을 먹은 뒤 수원 화성으로 향했다. 왕이 돌아와 강을 건너면 고생한 배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모든 다리는 강과 길을 건너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길을 건너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때로는 아비를 생각하는 효심이 백성을 아끼는 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선조들의 노력과 기술, 이야기가 담긴 우리 전통 다리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다리 위에 지붕을 얹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누교의 형태는 다리가 주는 새로운 공간 활용의 모습이다. 누교라는 것은 형태적으로 지붕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면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들도 배려해 놓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지붕이 갖춰졌다라는 것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수교에 놓인 누교는 수로측으로 시야가 개방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서서 혹은 앉아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리 위에 누각을 지었지만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연 친화적인 다리,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다리. 누교의 이런 특징들이 일반 징검다리나 석교, 평교 등 다른 여타의 다리와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강면에 위치한 송광사. 이곳에서도 다리 위에 지어진 누각을 만나볼 수 있다. 홍해 구조를 가진 다리 위에 지어진 누각들.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신선이 된다는 우화각. 예로부터 물소리,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맑은 계곡에 비친 누각과 고목의 풍광이 빼어나 우화청풍이라 하여 송광사의 8경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누각은 시인들이 모여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시를 논하는 곳이기도 했다. 1800년대, 1600년대 시인들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 여기 비어 있는 데는 송광사 내팔경, 송광사 외팔경의 시가 적어져 있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누가 가져가려는 거를 잡아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수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이 장소가 송광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리, 서로 소통하고 주변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누교의 탄생으로 다리는 단순히 강과 길을 건너는 곳이 아니라 다리 위에 모여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다리 중 가장 긴 다리라는 살고지 다리도 오랜 역사의 무게를 감당해온 튼튼한 다리다. 건설 당시 다리 이름은 제반교. 단단하기가 반석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의 길이 무려 총 78m, 넓이는 6m에 이르러 가마 2대가 비켜가고도 남을 넓이였다. 우선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이 단순히 이쪽에서 이쪽을 넘어가고 싶다라는 욕망보다는 마차도 이동을 해야겠고 또 마차가 실은 물량, 식량 그리고 거국적으로는 큰 행렬도 한번 지나가야겠고 이렇게 사회적인 요청, 요구에 의해서 교량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긴 판석이나 장대석을 연결해 깔아놓은 평석교라고도 하는데 조선 전기 교량 기술을 잘 표현한 다리로 평가받는다. 더 많은 사람이 건너가야 하고 더 많은 짐을 옮기기 위해서 더 튼튼해지기 시작한 다리.
선조들은 튼튼한 다리, 무너지지 않는 세월을 이겨낼 다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해왔고 다리의 발전과 더불어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튼튼한 돌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 멍에석 위에다가 일정한 장대석을 걸치고 그 사이 이제 판석을 건너질러서 다리를 놓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위에를 보면 우물마루처럼 패턴이 그렇게 생겨 있죠. 아마 그런 그 마루를 놓는 기법 같은 것들이 이 교량하고 되게 서로 교류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 패턴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리 건축 기술이 발전하며 전통 마루를 놓는 방법을 다리에도 적용한 것이다. 교면이라고 하는 상부의 큰 판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하부를 받치는 그 기둥 부분에 해당하는 교각 부분도 조금 두꺼워진다거나 강도가 큰 그러한 석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 화강석을 썼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로서 두께와 길이, 폭을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돌과 돌이라고 하는 두 부재를 서로 맞춤으로 인해서 결국 기법으로 우물마루 짜듯이 만들어진 다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 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대한 왕의 행차에도 끄떡없던 살고지 다리의 견고함. 500여 년을 버텨온 우직한 그 모습에서 단단하게 다져졌던 조선시대의 시간과 역사가 느껴진다. 원시적인 다리가 과학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해졌다. 다리는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왕의 행차를 위해 만들어졌던 돌다리들은 더욱 많은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그 쓰임새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교량 자체에서 축제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와 의식을 그 교량 위 하부 공간에서 하기도 했고요. 교량 인접 공간의 하천변을 따라서 다양한 서민들의 삶이 이루어진 그림들도 있습니다. 과거 조선은 문화의 중흥기를 이루며 다리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다리 건설을 위한 관청이 생기고 다리 기술자들과 석공들이 모여들 만큼 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과거 도성에는 수많은 다리들이 존재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다리가 도심 안에 있었던 것일까? 서울 도심 청계천, 하수관로가 없던 과거, 크고 작은 76개의 다리들은 개천을 건너기 위한 용도였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이어진 강은 백성들의 불편을 야기했고 이를 없애기 위해 크고 작은 도성 안의 다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수표교가 만들어진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한성부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흘러내린 청계천에는 많은 다리가 놓여 있었다. 청계천에 놓여 있던 많은 다리 가운데 수표교는 바로 다리 서쪽 편에 수표가 놓여 있어서 이 이름을 얻었는데 물길을 건너는 통로이자 홍수 조절을 위해 수량을 재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다리였다. 수표교는 다리 앞쪽 하천 바닥에 눈금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10척까지 눈금을 그어 불어나는 물의 양을 측정하였으며 돌다리의 교각에 경진지평이라는 글씨를 새겨 수준으로 삼았다. 세종 23년 1441년에 이 다리에 대한 그 준설 작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경지략이라고 하는 순조 때 만든 기록에 의하면은 후대에 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수표석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각에 있는 이 네 글자는 아마 세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리 곳곳에 남아있는 정예 계조, 무자 금영 계조 등의 글씨들은 500여 년 동안에 걸쳐 여러 차례 수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 제4권 선조 3년에 이르면 이달 14일 비가 내려 수표교의 수심이 6척 4촌입니다라고 예조가 아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수표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수표교에 자리한 수표는 개천의 수심을 측정하는 기둥으로 간단한 구조물이지만 수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조선시대 도성의 치수 통제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다. 물이 차오르게 되면 기둥에 새겨진 글자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를 통해 수심을 측정했던 것이다. 서울 장안에 물들이 전부 다 청계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다리라든가 그 청계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그 장안에 모여드는 물이 전부 다 그 통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조절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표교가 이제 담당했던 거죠. 서양인이 한국을 그린 최초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고종의 행렬에도 우리 옛다리의 모습이 보인다. 다리는 우리에게 물을 다스리고 물을 건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존재였던 것이었다. 조선시대 광통방에 위치하고 있던 광통묘. 사람들은 이 다리에 모여 소원을 빌고 애군을 날리는 탑교놀이를 하기도 했다. 정월 대보름 때 뭐 어떤 그 세시풍속처럼 이렇게 1년에 뭐 일종의 행사죠.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이게 한번 밟으면은 뭐 다리에 병이 낫는다거나 뭐 2번 하면은 뭐 장수 무병한다거나 뭐 3번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승천해서 극락세계를 간다거나. 다리를 밟음으로써 내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재앙이 다 달아난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교량을 매개로 해서 그러한 희망, 바램 이런 것들을 풀려고 했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날만큼은 남녀노소 뭐 신분에 상관없이 많이 먹고 많이 즐기면서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원시적인 다리가 과학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일 밟고 지나다니는 다리에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바로 다리에 소망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어준다라는 거. 종교라는 것은 보이는 이 현세와 보이지 않는 그 이상세계를 어떻게든 도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량은 내가 있는 이곳과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연결해주는 그런 대상체이기 때문에 그 속성 면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많은 선조들이 그곳을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굿도 하고 행사도 하고 정신수양도 하고 했지 않았을까.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고 속세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에 다다르는 중간의 역할. 다리는 때로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사찰에 있는 다리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다리 자체가 부처님이 가르침이다 이렇죠. 우리 건너가게 되면 이제 저쪽 나라, 즉 행복의 세계, 괴로움이 다 사라진 세계, 즉 해탈이라는 거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서부터 벗어났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다리다. 사바세계 쪽에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불법을 만나서 건너가게 되면 저쪽 나라, 즉 행복의 세계가 있다. 다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건너가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곳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량으로 설명하자면 단순히 건너는 실용적 목적이 있겠지만 불교에 들어온 교량은 극락과 속세를 연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문명과 과학기술의 집대성인 다리, 때로는 소통의 장소였고 때로는 속세와 피안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리의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바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것, 외따로 떨어진 곳이 연결되도록 이어주는 것이다. 물 위에 떠있는 섬마을, 영주 무섬마을의 외나무 다리 역시 그러한 다리다.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근데 수도리라는 거, 수도라는 거는 무수자 섬도자인데 그걸 우리말로 풀었으면 물섬입니다. 물섬인데 물섬이 무섬으로 어원이 변한 거죠. 조선 중기 17세기 중반 이후 반남 박씨와 선성 김씨의 집성촌으로서 유서 깊은 전통 마을. 이곳은 마을의 삼면이 내성천과 접해 있는 전형적인 물돌이 마을이다. 주변이 온통 강인 영주 무섬마을은 이 외나무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강 때문에 아무도 오고 갈 수 없는 홀로 고립된 마을이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과 세상 바깥을 잇던 것은 외나무 다리였다. 무섬마을로 들고 나는 시작과 끝을 보아온 외나무 다리.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 여전히 무섬마을의 안과 밖을 잇고 있다. 살아서 시집 올 때 타고 들어온, 가마 타고 들어온 다리가 죽어서는 상해를 타고 건너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는 사람도 외지에 가 있다가 고향을 들어올 때는 저 다리를 타고 들어오고 저 다리를 타고 건너갔죠. 그러니까 그 다리는 우리의 일상 문화에서 늘 추억에 남아 있고 항상 그 다리는 우리 마을이 존재하는 한 항상 그 우리의 추억 과거사에 묻혀 있는 다리죠. 무섬마을의 외나무 다리는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대문이었으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준 든든한 친구 같고 동지 같은 존재였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외나무 다리에도 여유와 배려를 심었다. 하나뿐인 다리 위에서도 서로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선조들의 지혜. 우리의 옛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과 소통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 안을 줄 아는 따뜻한 다리였다.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리를 밟고 강은 건너며 새로운 세상과 만나왔다. 덕분에 물자가 교류되고 문명이 발전했고 사람들은 다리를 통해 속세를 벗어나 이상향을 꿈꾸기도 한 것이다. 그 교량이라는 하나로 인해서 하늘로도 갈 수 있고 땅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태어난 태생을 던져버리고 자유롭게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교량에서 즐길 수 있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고 교량은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죠. 공유물이라는 의미가 되고 공유물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조차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원이 돼서 만드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그 기반 시설이면서 사회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량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거 사회를 결속하는 역할, 또 이제 남에 대한 배려랄지 편안하게 이렇게 건너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 또 어느 마을에서 교량을 놔도 외지 사람들도 다 빈번하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혼자만의 그런 이기심이었다면 안 놓을 수도 있죠.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좀 편안하게 우리 마을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아마 그 홍익인간적 개념도 교량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삶은 길을 따라 통하고 그 길에는 다리가 있었다. 지역과 지역을 이어 물류와 사람을 통하게 해주는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 그 이상이었다. 사람을 생각하고 문화를 이어주던 다리. 과거 우리 선조들은 다리를 통해 소원을 빌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며 소통하고 발전했다. 수백 년, 천년을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히 남아 강 위를 지키고 선조들의 길이 되어준 다리.
우리 선조들은 이 다리를 밟으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왔다. 이제 우리의 옛 다리를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숨결이 된 상징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